저는 조금 전에 소개를 한 것처럼 법무법인 대류가주라는 데서 제가 선거법 전담하는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로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혹시? 1200개가 넘어요. 근데 우리 대류가주가 변호사가 한 260명 정도 되고 뭐 전문가들도 한 6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한 8위 정도 되는 그 로펌입니다. 예, 선거 전문가들이 있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있는 유일한 로펌이 저희 데려가지고 제가 선거 관련해서 32년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책임자로 주로 많이 하면서 정치인들 그 선거범죄에 관한 단속을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저 나이가 좀 많긴 많지만은. 그리고 이제 로펌에서 지금 7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지금 보십시오. 확 달라진 지역 체육회장 선거죠. 뭐가 확 달라졌습니까? 적용하는 선거 규정이 달라졌죠. 위탁선거법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는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이번 그 선거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조사 단속을 굉장히 아마 세게 할 겁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럼 언론기관은 주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지역회장 선거의 특징이 뭐냐면 선거인 수가 극소합니다. 여기 이렇게 적은 선거인 수를 가지고 선거 치르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조합장 선거 보통 한 2,000명 됩니다, 평균이. 그것도 기초의원 선거만 해더라도 한 16,000명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 쓰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이렇게 극소한 선거인이 있는 지금까지는 그냥 막 넘어갔어도 이제부터는 이제 드러나기만 하면은 그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반 동안 물론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평생을 지역 회장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죠. 주기적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위탁을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리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보하고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규정, 우리 위탁선거법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지역회장 선거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관한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설명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법 강의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에 이런 강의를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후보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즉 회장 선거님도 또 회장님도 모시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걸 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드릴 순서는 한번 볼까요? 달라진 체육회장 선거, 선거 범죄와 규정 위반의 유형, 법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선거운동의 허용 규정, 위탁선거법 선거 규정 위반의 구성 요건이라는 거.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설명드릴 테니까.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와 규정 위반 행위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주로 빨간 표시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범죄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근데 한번 쭉 끝까지 쫙 한번 들어보면은 대충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 체육회장 선거하고 지금 선거 어떻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죠? 거기에 형벌이 있다 그랬죠. 예전에는 선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회장 선거 규정이 적용이 되고 체육회사 자체 처벌하던 것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반벌이 됐어요, 업무가 다. 근데 제가 대충 이렇게 비중으로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4분의 3, 선거운영위원회는 한 4분의 1 정도 업무가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선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조합장 선거는 전부 다 위탁선거법 가지고 적용이 됩니다. 일부분 조금 있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범죄로 설정이 되어 있는 위탁선거법에 그런 것도 규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범죄가 아니게 돼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선거운동을 후보자 혼자, 그렇죠? 9일간에 6가지 방법으로 그거 위반하면은 위탁선거법은 형사처벌 받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체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구성원들이 아는 사람한테 적용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규정 자체가 복잡하게 돼 있다는 걸 일단은 외부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건 보시니까 모르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단순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위탁선거법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직면할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아마 언론에서 주시하고 선거에서 단속이 들어가면은 기부행위라든가
그것도 선거라는 게 뭡니까? 선거라는 건 전쟁이에요. 선거라는 거 후보자 혼자 9일 동안에 6가지 방법으로 그거 지키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거 지키는 후보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보셨죠? 혼자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다 도와주고 때로는 임직원들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 조합장 선거를 보면은 임직원이 선거로 관여해가지고 형사처벌이 되거나 선거 무효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보면은. 여기 저 오늘 제가 강의하는 그 중심에는 임직원의 선거 관여에 관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비중 있게 좀 다뤄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선거 범죄는 이 9가지예요. 9가지 여기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위반은 4가지 딱 그렇게 9가지 4가지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9가지 내용을 보면은 맨 위에 저거 뭡니까? 금품 선거. 여러분들 보도 많이 듣죠? 금품 선거. 딱 2가지입니다. 매수라는 거하고 기부행위라는 딱 2가지예요. 금품 선거의 내용은 이제 보도는 많이 되지만 그게 뭐냐? 딱 2가지입니다. 매수하고 기부행위. 요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보도가 지금 공직선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흑색 선전에 가는 거, 네거티브. 굉장히 서로 막 물고 뜯고 난리죠, 그죠? 그건 뭡니까? 딱 2가지입니다, 그것도.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고 비방이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런 전문 용어를 쓰십시오. 금품 선거는 매수, 기부행위 2가지. 흑색 선전은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그렇죠?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 범죄입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위등재, 사위투표라는 게 있는데 사위등재라는 건 사위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거짓으로 선거인 명부에다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저 조합장 선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 농협이나 수협, 축협이라는 데는. 근데 여기는 그거보다는 적을 텐데 분명히 여기도 있어요. 제가 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사위등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전에 검색해보니까 한두 개 나오더라고. 사위등재, 사위투표 하는 거, 또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 이런 거 걸리면은 바로 아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선거 범죄 중에서 이 범죄 형량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이제 요거고 이런 건 뭐 별로 나오지 않는데 전국적으로 몇 건은 나오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율 담내 행위에 관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선거범죄 위탁선거법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 이 부분은 이게 제일 복잡한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위탁선거법에도 규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루시는 그 회장선거 규정에도 저 규정이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죠 때로. 근데 위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는 거기 있는 거는 전혀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데 저기 들어가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여기. 요 뒤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3가지로 나와 있는데 60일 전에 제한되는 거고 선거 기한 중에 제한되는 게 있는데 임직원의 그 업무상의 행위로 인한 그 행위를 이제 규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 행위가 위탁선거법에 이렇게 한 조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기 저 회장 선거 규정에도 또 쪼개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강연에서 제일 저 포션이 큰 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 규정 그리고 이 선거 범죄하고 절차적 규정 위반행위라는 이 2가지는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범죄를 딱 볼 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위반의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게 중한 위반이고 덜한 위반이라는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위탁선거법에 나오는 이 9가지 선거 범죄하고 그 선거 규정 위반행위, 회장 선거 규정 위반행위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중한 위반입니까? 위탁선거법이죠. 이쪽에 있는 범죄는 범죄라고 설정이 되기 이전에도 범죄예요. 누구 매수한다,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자연범이라고 합니다. 자연범. 규정을 보기 전에도 저건 범죄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볼 때 위탁선거법하고 이거하고는 나눠볼 때 위탁선거법의 규정들이 대체로 다 중한 범죄고 규정 위반에 회장 선거 규정에 있는 거는 좀 경한 위반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 보시도록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선거범죄 9가지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관여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처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고발 수사 의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사실 고발하고 수사 의뢰라는 그 용어 자체도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혹시 아시나? 고발 수사 의뢰. 예? 수사는. 그래, 제3자가 그 사직 당국에 범죄 그 제보를 하는 거를 이제 고발 수사하는데 고발 수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고발은 위반 행위가 명백하고 증거가 또 있는 거예요. 증거까지 챙겨진 게 고발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준비가 다 끝나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보충적인 정도의 수사만 하면은 그대로 이제 그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수사 의뢰는 범죄의 혐의는 명백한데 증거가 부족해요. 그럴 때 수사를 더 보충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는 게 수사 의뢰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용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도 고발 수사 의뢰 정도의 의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경한 처벌을 고발, 경고 뭐 수사, 경고나 주의 촉구라든가 뭐 공명선거 협조 요청 뭐 이런 등등의 행정 처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사직 당국에 고발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그 선거무효 당선무효는 이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의제기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더 설명이 될 테니까 구체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탁선거법 위반 9가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에서 조사 조치까지 취한 다음에 종결이 되면은 여기 위탁기관인 체육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이 부분도 뒤에 하나로 또 따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장 선거관리 규정 상의 그 고발 수사 의뢰 뭐 중지 경고 시정 명령 이거는 뭘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규정 위반 행위 4가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조사에서 현장 조치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치 수준을 결정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거 규정에서의 위반 행위에 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중하고 경한지에 관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경한데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또 중한데 경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물론 이 선거 규정, 회장 선거 규정하고 위탁선거법하고의 경중을 따질 때 위탁선거법이 중하다고 했지만은 이쪽도 위반 행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질 때는 중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하지 못하면은 그 처분에 관한 형평이 아주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은 그 선거 규정에 대한 해석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의무위탁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도 아마 본때를 보이려고 아마 조사 많이 들어갈 거예요. 또 언론기관도 굉장히 주시할 겁니다. 언론기관도. 그래서 만약에 뭐 구속이 되는 후보도 나타나고 막 그래 버리면은 언론에서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때 여러분들의 체육회 그 선거 문화에 대한 그 평판이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다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수습을 좀 해나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시면 이제 정치적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체육회장 선거의 특징을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극수의 선거이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 단위를 이제
선거구가 있으면은 투표소를 중심으로 투표구를 설정을 하죠. 이거를 좁게 하질 않아요. 왜 그러면은 후보자들이 그 단위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50인 내지 500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제일 많은 게 몇 명이나 됩니까? 한 600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거는 저 돈 선거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후보들은 뭡니까? 선거라는 거는 웃으시는데 선거라는 거는 저 판례를 보면은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정치가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무투표 당선되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붙는 데서는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치권 싸우는 거 보십시오, 여기.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탁선거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혼자 몇 가지 방법으로 9일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실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요즘에 뭐 저 대통령 선거 관련한 정치자금 문제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그 정치자금도 조달하는 통로가 굉장히 구조로 좁게 돼 있어요. 예전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막 봉쇄를 해놔가지고 음성적으로 조달이 되지 않으면 그 정치권의 정당이라는 데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조직입니까? 그 엄청난 조직이 움직이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보조금으로는 충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선거법도 사실은 이 위탁선거법이 굉장히 봉쇄적으로 돼 있어요. 후보자 한 사람만 9일 동안 6가지로.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하게 준법 선거를 하는 후보는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린 선거범죄라는 게 뭐냐, 또 회장선거 규정 위반행위, 그것이 뭔지를 이제 해석하는 요 방법에 초점을 둬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규정을 볼 때 그런 이제 그 도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입하다 보면은 이게 위반이고 아니고 하는 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저 강의란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매수지에 관한 구성 요건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대로 다 쓴 거나 조금 빼긴 뺐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그렇죠?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매수행위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한다. 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거 이제 구성 요소를 이제 이 분석을 해 보면은 첫 번째 행위 주체가 여기 언급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행위 주체에 관한 바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렇게 해서 주어로 시작하면은 행위 주체는 후보자나 배우자죠. 다른 사람은 그 규정에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시겠죠?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은 행위 주체는 누구든지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위 상대방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선거 기획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줬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딱 볼 때는 범죄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선거법에는 그 행위 상대방을 딱 정해놨어요. 특정을 해놨어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돈 주는 건 뭡니까?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형법이라는 거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해요. 광범하게 애매하게 만들어놔 버리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보호 이거에 관한 범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보면 변호사들이 법리적으로 이제 찾아내 가지고 소송을 할 때 그걸 찾아내서 이거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 행위 주체는 누구든지 행위 상대방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물론 여기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뺐어요. 이거는.
아무튼 저 행위 상대방이 특정이 돼 있어요. 딱 요 사람한테 매수하는 것만 범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범죄가 아니죠, 그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럼 제한 기간에 관한 거는 여기 언급이 없죠. 그럼 언제든지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면은 매수행위가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는 뭐냐면 금품 등 각종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닌 나머지는 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주관적인 요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범죄라는 거는 고의만 처벌하게 돼 있어요. 고의. 고의라는 게 뭡니까? 알면서 하는 거죠. 알지 못하고 하는 건 뭡니까? 과실이에요. 과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을 처벌하려면 그걸 명시해야 돼요. 과실치사, 과실상해죄 뭐 이렇게 들었죠. 그렇죠? 그 말은 고의가 없더라도 처벌한다는 겁니다. 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 없는 것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르고 한 건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선거 범죄는 모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주관적인 요건이라는 게 내심의 의사를 보이는 게 아니죠. 또 하나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여기 이렇게. 그렇죠.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는 것만 처벌하는 거죠.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이 누구를 매수한다? 그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죠? 근데 참 좀 궁색하죠. 설명하기가.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거는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게 지금 조금 좀 복잡할지 몰라요. 근데 짜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게 퍼즐 맞추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빼버리면은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장 선거 규정을 해석을 할 때 하나하나 따져봐요. 주어 목적어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열거된 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면 거의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라도 빠지면 범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앞에 계신 분 아시겠죠? 질문은 여기 질문 받으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난다고 합시다. 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호응이 좋은 거야. 그렇죠? 예, 한번 일단은 요건 넘어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선거 규정 위반행위. 여기 회장 선거 규정에 나오는 호별 방문에 관한 거예요.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든지, 여기는 언급이 돼 있네. 누구든지라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에. 그럼 아까 똑같은 방법을 하면 여기는 이제 행위 주체는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이거 하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 상대방 선거인이죠. 선거인을 호별을 방문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기간은 없어요. 언제든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는 호별로 방문하는 겁니다. 호별로. 호별로 방문하는 게 뭐냐. 둘이 어떻게 은밀하게 자신의 선거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1대1로 이렇게 만나는 거, 은밀하게 만날 때 그 금품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규제라는 겁니다. 그럼 호별 방문이에요. 한 집을 방문하면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두 집 이상을 연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걸 호별 방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별 방문의 의미. 물론 이제 그 단어의 의미는 이런 프레임에 관한 설명 말고 별도로 또 따로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호별 방문이라는 건 아무튼 한 집을 방문했다. 이거 호별 방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집 이상을 연속적으로. 그 연속이면 어느 정도 인터벌을 가지고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방문한 것이 시간적으로 뭐 1시간, 2시간 차이가 나더라도 그거는 이제 호별 방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기준을 지금 정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선거 운동을 위하여 다니는 게 호별 방문에 걸린다 그랬죠. 선거 운동을 위하여. 저것도 바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뒤에 선거 운동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예를 들어 선거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인을 만났어요. 호별로 방문하면서. 그러면 선거 공약을 만드는 거는 선거 운동의 준비 행위입니다. 그거는 선거 운동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시죠?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선거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 운동의 정의를 보면은. 그러면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는 뭡니까? 공약이라든가 뭐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선거인을 만나가지고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는다. 그래 버리면은 호별 방문이 아니죠. 그럼 저런 게 벌어질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호별 방문에 선거운동이 아닌 다른 명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거운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범죄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빠져라고 구멍 가르쳐 주라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따져보면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선거운동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으로 막 몰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벌받는 예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그럼 아까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제가 기본적인 그 규정을 해석하는 틀을 내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돌아가신 뒤에 요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 규정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 한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반에 대한 경중을 판단하는 게 아까 여러분들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네 가지 여러분들이 처분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러면 경중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이나 선거 규정에 여러 가지 구사되는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 그 선거운동이 뭐냐? 이거에 하는 정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선거운동의 정의라는 거는 선거법에 반응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제가 뭐 오랫동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선거운동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규정에는 선거운동은 뭐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얘기를 말한다 이렇게 있어요.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얘기 떨어뜨리는 거죠. 나무를 헐뜯는 거 이거 다 선거운동, 적법한 선거운동 방법이 많아요. 특히 상대방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뭐 여자 문제, 뭐 군대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 막 까발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들이죠. 그거는 다 적법한 범위에서 되는 것들이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공직선거는 참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표현의 자유가 왕성한 이런 지금표이기 때문에 그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민주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비교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20위 정도 됩니다.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구사하는 나라로 평가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는 발전의 과정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는 돈선거가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주로 이제 흑택선전, 그 SNS 같은 게 막 이렇게 좀 왕성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범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데는 반대예요. 돈선거가 60%가 넘어요. 조합장선거 보면은. 문제가 된 것 중에서.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는 이 네거티브한 선거운동, 흑색선전에 관한 부분이 한 40%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 수출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관적인 요건인 고의하고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아시겠죠? 그런데 고의나 목적은 내심의 의사죠. 안 보입니다, 눈에.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그동안 판단했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출판 기념회 하는데 출판 기념회 장소에 한 500명밖에 못 들어갔는데 10,000명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은 저거는 선거 운동에 의도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선거 운동으로 봐버렸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나 선거 운동의 자유가 많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선거 운동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권자들 한 사람한테 10,000명한테 보내도 한 사람은 자기 것만 받은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운동이 인식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선거운동이 아닌 거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허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선거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선거관리기관이 주관적으로 저 사람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인식이 있을 때 선거운동을 보도록 그렇게 판례가 이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선거운동을 봐주고 그러면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가 나오잖아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에 의해진 의사표시. 이거는 이제 법의 조문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을 만나는데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체육회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듣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방문해서 만났다. 그러면 선거운동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럼 호별 방문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선거 회장 선거 규정을 보면은 이제 선거 운동에 관한 거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한다라고 쭉 나와 있지 6가지. 그렇죠? 명함, 뭐 깨띠 위도, 전화, 뭐 이런 등등에 관한 거.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허용 규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위반해도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위탁선거법에서는 여기는 지금 선거 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를 아니지만은 규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허용 범위를 정한단 말이에요. 명함을 어떻게 쓸 수 있고 명함을 만약에 2가지를 한 사람한테 준다 그러면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명함은 한 사람이 여러 종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줄 때는 선거인한테 하나만 줘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허용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허용 규정도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은 범죄가 된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규정 위반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여기 허용 범위가 선거운동의 방법을 6가지 열거해 놨는데 이 방법에 그 방법을 설명해 놨죠. 그게 허용 범위예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규정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규정도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은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맨 앞에 열심히 공부하시는 잘 이해됩니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맨 앞에서. 요거는 요 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맨날에 만약에 이런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이 있다면 이거 범죄가 되는 거죠. 이 허용되는 방법 이 범위 안에서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선거법 위반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9가지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돈 선거 2가지, 급부선거, 흑색선전, 또 사유등자, 사유투표, 폭행하는 것, 지리한 선거운동, 선거를 담내 금지.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 표시하는 요 부분들이 임직원들의 선거 관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들이 이 3가지예요. 기부행위하고 사유등재하고 지리한 선거운동. 여기서 저는 이 체육회장 선거를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잘은 모르겠는데 조합장 선거, 위탁선거법에 지금 적용이 되는 농수축협이나 산림조합 거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고질적으로 다 어느 조직이나 다 하고 있어요. 그 내부적인 그 사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는 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뭐 아주 극히 한번 적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저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따져 들어가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 제가 공식을 가르쳐 줬잖아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좀 벌칙에 관한 설명을 한다는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논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첫 번째 금품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범죄는 뭡니까? 2가지 중에 매수죄예요. 그렇죠? 매수죄하고 기부입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기술 첫 번째는 뭐냐? 매수죄는 유상성입니다. 대가를 주는 거예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낙선에 대한 대가, 그렇죠?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 선거운동을 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 닫고 말이지 아무것도 안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되잖아요. 후보 단일화는 거의 공짜가 없습니다. 실제 보면은 공짜가 없어요. 뭔가가 지시돼. 근데 제시하는 그 대가를 제시하는 방법도 적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게 다 불법이 아닙니다. 이제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지 않은 선에서 타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모르고 그냥 뭐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막 질러버리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당선 무효뿐만 아니라 구속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수죄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 낙선 여기 뭐 열거 안 했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단일화의 대가 이런 것들을 대가로 해서 금품이나 이익 제공, 또 공사의 직 제공한 뭐 등등 이익 제공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또 보는 것처럼 매수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죠. 후보자, 선거인과 그 가족. 또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단체 시설 이렇게 딱 특정이 돼 있어요. 요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죠? 이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준다? 처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한 기간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부행위랑 좀 다른 차이점들이에요. 이제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미수 본래 이제 처벌하는 거는 고의하고 기술을 처벌하는 겁니다. 고의 알면서 하는 거. 기술은 뭡니까? 범죄가 실행이 종료가 된 거예요. 끝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중간에 그 범죄가 성립되기 전에 중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미수라고 그러죠. 미수.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그건 미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수는 처벌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선거 범죄는 미수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사표시죄. 내가 누구한테 너 나를 도와주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준 게 아니고. 그래도 의사표시죄로 범죄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케이. 그래 보면 어떻게 돼요? 약속죄가 되는 거예요.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둘 다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고받았으면 제공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뭐 중요한 그 차이는 있지만은 하여튼 돈 선거에 있어서의 매수라든가 기부행위는 미수 단계 서로 주고받기 전에 의사표시나 약속만 되어도 선거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지시, 권유, 알선, 요구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범이지 않습니까? 교사란다든가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누굴 죽여.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안 죽였어요? 그러면 처벌받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정거범죄는 그게 아니에요.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이런 행위가 있으면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돈 봉투나 포장된 선물을 교부하기 위해서 나눠준 운반하는 행위도 이것도 미수의 형태지만은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한번 보면은 후보자가 선거인 3인에게 선거운동을 부탁을 하면서 580만 원 제공행위로 매수죄로 이제 처벌된 예가 있고 또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공소시효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으로 6개월입니다. 행위시 기준이 아니에요. 3, 4년 전에 했는 행위도 선거일이 기준이 돼가지고 6개월이 지나야지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선거범죄는 단기시효로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제공을 했어요. 그럼 약속죄가 성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돈을 줬어요. 그러면 또 다시 공소시효에 관한 거는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 또 그때로부터 또 6개월이 또 경과가 돼야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또 뒤에 또 한번 나오니까 요거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부행위인데 요거 매수행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 기부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뭔가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아까는 매수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유상성이라 그랬죠. 대가를 주는 거예요. 당선, 낙선, 선거운동, 후보 단일화 이런 대가를 가지고 주는 그 행위가 바로 매수행위고 기부행위는 무상성입니다. 대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것도 대상이 되어 있어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기부행위는 관계가 없죠. 이걸 많이 물어봐요. 누구한테 화환을 보내는데 이거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는 이제 기준이 바로 여기 매수나 기부에 관한 상대방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 말고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뭘 주더라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뭐 아까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이제 회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매수죄하고 다르죠. 매수죄는 상시적으로 유죄가 되는데 기부행위는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후보자나 그 배우자 뭐 등등에 관한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기부행위 전제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기부행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 정당한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라는 게 있어요. 있기는 예외로. 그건 나중에 요 뒤에만 나올 테니까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제한 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선거에 관하여라는 건 선거에 가는 것이 동기가 돼서 후보자를 위해서라는 요 말은 상대방이 누가 돈을 주는데 저 후보자를 위해서 돈을 주는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후보자가 돈을 줬는데 전혀 후보자를 위해서 돈을 준다는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처벌할 수는 없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죠. 그죠? 돈을 받는 사람이 저거는 후보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주는구나라는 인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과태료 부과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부행위는.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아랫부분에 가는 거는 이제 뭐 아까 메시지에 나온 거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게 좀 어렵기는 어려워요. 우리 저 유시 보시는 앞에 계신 분 이해가 좀 잘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조금 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이제 기부행위에 관한 규정이 선거법에 보면은 위탁선거법의 2페이지에 달합니다. 2페이지에 달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관한 규정이에요. 다 자잘한 글씨로 굉장히 양이 많아요. 공직선거법은 12페이지 정도에 이릅니다.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관한 규정들이. 그걸 다 보려면은 머리가 좀 터집니다. 그러면은 기부행위라는 거는 사실은 선행이죠, 선행. 그걸 막는 게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무상으로 누군가한테 기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선행인데 그러면은 실제 선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기부행위가 아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위법성을 이제 배제시킵니다. 이 전문용어로는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 강도가 칼을 와가지고 마누라를 겁탈하려고 그래요. 밤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옆에 재떨이 집어서 던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정당방위. 그래서 정당방위라 그러죠. 그럼 정당방위는 처벌합니까? 처벌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 행위 구성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죠. 바로 그게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겁니다. 그게. 그럼 정당 행위만 있어요.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피나 뭐 자구 행위 뭐 등등 여기 정당한 직무상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부 행위에 관한 규정에 문제가 됐어요. 첫 번째 구성조건에 해당했어요. 선거인한테 뭔가를 줬어. 그런데 직무상의 행위입니다,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법령이나 이런 규정에 정관의 근거를 두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체육회 이름으로 누군가한테 이익을 제공을 해서 선물을 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더라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하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다 열거하지 못했는데 제목만 보면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더라도 이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에 해당이 되는 행위라고 하면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여기에 지금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2페이지 걸쳐서 열거되지 않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배제가 되는 사유가 있어요. 여기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관한 건 이제 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무조건 기부행위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부행위가 범죄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범죄가 있습니다. 근데 기부 금지 사례를 한번 보면은 후보자가 10,000원 상당의 멸치 247, 이게 실제 저 판례에 나온 건데 이걸 구입해서 선거인에게 배부해가지고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 또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선거인이나 그 가족 경제사비를 제공하는 행위 이것도 이제 기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공분관계가 성립이 될 때는 신분이 선거인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품 선거는 끝났어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범죄가 바로 흑색 선전에 관한 두 가지라 그랬죠.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부분하고 비방입니다. 여기 지금 저 두 가지 금품 선거에 관한 거 있잖아요. 매수하고 기부행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 그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흑색 선전에 관한 개념의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입니다. 근데 허위사실 공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또 위반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률도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딱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조명칭이 뭡니까? 허위사실 공표죠.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그러면 허위가 뭐냐? 사실이 뭐냐? 공표가 뭐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허위라는 건 뭡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허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누구에 대해서 헐뜯는 거를 쭉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양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이 다 허위는 아니죠. 그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건 부수적인 내용인데 허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까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표현의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위라는 거는 본질적인 부분에 허위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과장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에 허위가 있는 것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허위라는 그 개념은 모든 허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에 허위가 있는 걸 말한다. 이 정도로 이제 허위에 관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이죠, 사실. 사실은 팩트를 말하는 거죠. 예전이나 현재 있었던 행적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그 팩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팩트가 아닌 게 뭐냐? 즉 가치 판단이나 평가나 의견의 개진 같은 거는 저 사람 참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의견의 개진이죠.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는 개념, 사실이 아닌데 허위사실 공표죄로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허위사실 공표죄에서는 중요한 게 허위라는 게 뭐냐, 사실이라는 게 뭐냐, 공표라는 게 뭐냐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부분에서 허위라는 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누가 전에 저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이라는 분이 미국에 영주권이 있다고 상대 교육감이 당선된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거짓이에요. 근데 그거를 주장한 이름 뭐지? 무슨 교육감인데? 예? 조희연, 맞아요. 근데 그분이 실제 고승덕이 영주권이 있는 거로 오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실한 사실이 있고 자기가 오인을 해서 그걸 진실한 사실로 오인을 했죠. 그러면은 고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내가 고의가 없으면 처벌 안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활용이 되는 게 많아요. 실제 그러면 허위의 사실인데 내가 진실한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라는 개념 속에는 허위성에 관한 인식, 고의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표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 1대1로 얘기했다, 전파성이 없다, 그러면은 공표에 관한 요건이 성립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1대1로 말했는데 이 사람이 기사거나 택시기사거나 전파성이 농후한 사람들 있죠. 그럴 때는 1대1로 말을 해도 공표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데, 우리 둘이 얘기했어요. 차 마시다가 저럼 참 나쁜 놈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자가 관계 복잡하고 이제 거짓인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1대1로 얘기한 거는 공표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여러분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내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허위사실로 공표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상대방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유죄로 인정돼 버리면 그거는 무조건 그건 당선 무효입니다. 그거는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의 법정형이 벌금하고 이제 징역형이 있는데, 벌금의 경우에 5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어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7천만 원 이하인가 그래도 이것들이. 그럼 500만 원 하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재판정에서 말이죠, 감경을 2번 하는데 2번 이렇게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유죄 인정이 될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할 경우에 유죄 인정이 돼 버리면은 거의 당선 무효다. 이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를 보면은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를 대학원 수료라고, 이건 정규학력, 이건 비정규학력이죠. 이걸 이렇게 했을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예가 있고, 요 아래 이제 바로 요 부분이 저 고승덕하고 그 교육감 선거에서 터져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조하연이 이제 그 교육감이
고승덕이 미국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을 했어도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거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송 수행을 잘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방은 이것도 이제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까발리는 거에 대한 거는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허위 사실의 문제가 됐더니 앞에 센 규정이기 때문에 걸려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실한 사실을 공표하는 문제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비방은 진실한 사실, 예를 들면 여기 아래 보면은 성추문, 횡령, 뭐 직무유기, 특혜적, 수의계약, 뭐 투기 이런 등등에 관한 게 있다고 까발렸어요. 그래서 그 후보자의 사회적인 평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비방입니다, 이게. 일단은 비방의 구성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보자라는 게 뭡니까? 자신을 공적인 심판대에 스스로 올려놨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사생활 보호라든가 명예훼손에 관한 그 보호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의 다 인정을 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로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이 아래에 관한 이런 부분에 관한 거를 다 공표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되는 예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언론에서 매일 이런 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비방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위법성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이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도록 돼 있죠? 3시 30분까지. 좀 시간이 있네. 좀 아시겠죠? 하여튼 비방으로 처벌되는 예는 별로 없어요. 주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특히 낙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걸렸다? 그건 당선 무효가 거의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에 선고유예라는 거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주 거의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낙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후보자 걸린다 그러면은 그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임직원들의 그 선거 관여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건데 조합장 선거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선거인 명부의 작성, 또 열람, 공람, 이의제기, 이의신청 받고 또 확정을 하는 그 권한이 선거 운영위원장한테 다 있죠. 그죠? 그렇게 독점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이 바로 선거면 작성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숨을 떡거리는데 여기는 좀 선거 운영위원장이 후보가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적긴 적을 텐데 그렇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가 되는 경우는 있기는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럴 때 운영위원장 혼자 합니까?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 명부 작성하는데 관여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면은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나 매한가지로 아마 이렇게 치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선거 명부 작성 과정에 자격이 없는 그 선거인이 여기 보면은 무자격 회원 등재하는 행위, 유자격 회원 등재하지 않는 행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주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재에 이제 가담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무자격 조합원이 등재된 게 5명인데 득표차를 보니까 3표차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100% 선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고의를 따지고 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무자격 선거인의 등재 수가 그 당선인하고 차점자의 득표차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선거 무효로 간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 투표는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람 신분증 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속임수를 건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그 투개표하는 그런 그 수준이라는 건 저 세계적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난번에 속구리 투표로 욕 많이 먹었죠, 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실제 그 투개표 과정에 관한 전산화되어 있는 이거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투표, 유효 투표 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뭐 선거 소청이나 뭐 선거 소송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투개표 절차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속그리 투표에 불구하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그 관리 기법에 관한 거는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나오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 교란행위, 그 선거리 위원 직원,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 협박, 위임, 체포, 감금하는 행위, 또 선거리 사무소, 투개표소에 소유 교란하는 행위, 또 선거관리 장비나 이런 것들을 파손이나 훼손 탈취하는 행위 가끔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만약에 후보자가 여기에 연루됐다 하면 그건 무조건 당선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위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그 벌칙의 형량 중에서는 제일 세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런 벌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너무 또 흥분해서 말이지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게라도 선거 치르다 보면 몇 사람들은 전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후보자가 아니면 괜찮은데 후보자하고 연루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또 선거일 후 담례 금지에 관한 이 내용도 이제 금품 선거의 법이 안에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을라를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그 감사의 표시로 그 선거인들한테 뭐 금품이나 뭐 음식물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에요. 또 집회를 개최. 근데 어디를 보면 말이죠. 담례 금지에 관한 요 규정을 어겨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렇죠. 선거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조합들도 있었어요. 조합장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야 하여튼 절대로 선거 이후에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그 사례를 하면은 안 된다. 그건 이제 선거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마 5개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법 설명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는 게 참 지루한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담당을 해야 돼. 직접 담당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금 듣기가 좀 부담스러워도 이번에 잘 이 프레임을 알게 되면은 평생 동안 선거에 관한 일을 할 때 후보자나 우리 회장님들에 관한 이런 법적인 자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부터는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까 제가 3가지라 그랬죠. 이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지위를 위한 선거 관여 행위. 요거는 이제 요 순서대로 따로따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 2가지는 이제 위탁선거법이 아니고 회장선거 규정에 나와 있는 그 2가지가 또 있어요. 요거는 제한 기간이 일단은 달라요. 요 위에 거는 상시적으로 금지라는 거죠. 그죠? 요 내용은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규정 위반 행위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선거 기간 중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의 중하고 경하를 따질 때 상시적으로 제한이 됐나? 그건 중한 거예요. 그게. 근데 60일 그거보다는 좀 덜 중한 거죠. 또 선거 기간만 또 금지를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경한 거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순서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위탁선거법에 나오는 내용의 이제 끝이에요. 요 다음에는 이제 규정선거 회장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그 4가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면은 제한 기간은 상시, 그렇죠? 제일 중한 위반이라고 그랬죠. 그 제한하는 내용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임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고 지위를 이용한 걸 빼버립니다. 그러면 선거운동을 했어요, 임직원이. 그럼 어디에 걸립니까? 규정 위반에 걸리는 거죠.
그럼 지위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 요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규정 위반 행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자칫 조금만 삐걱거리면은 위탁선거법 적용이 돼서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마 요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의 그 의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탁선거법에 나와 있는 그 범죄는 딱 한 가지인데 규정 위반의 두 가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위탁선거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형사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에요. 지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무상의 영향력이라든가 편익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그 실시에 관여하는 게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인데 이게 선거운동 기획이죠. 기획은 뭡니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그리고 여러 임직원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직무상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편익 같은 거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후보자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선거운동을 안 했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게 여기 지금 예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임직원이 후보자 인터뷰 자료, 토론회 자료 작성을 해주는 거, 또 임직원이 후보자 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하는 행위, 또 임직원이 후보자에게 선거 공약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전송하는 행위, 이런 것도 선거운동까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선거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뭡니까? 위탁선거법에 선거 범죄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거. 네, 요것도 하여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규정 위반 행위에 관한 것들이 나올 텐데 그것도 자칫 삐끗거리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이 두 가지 있고 선거인 지지도 조사 발표는 뭐 지위를 이용하든 안 하든 간에 임직원들이 후보자의 선거인 지지도를 조사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행위도 여기 선거 범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회장 선거 규정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임직원의 선거에 관여 행위가 이제 끊어지고 요 목차가 나온 건데 요게 첫 번째가 이제 임직원의 지위에 관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 행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당 표방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목차를 집어넣는데 회장 선거 규정 제한 금지 행위 여기에 이제 규정상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뭐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그 규정상에는 참고 정도로 하는 거지 그것 가지고 처벌의 근거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위탁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선거 규정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규정에다가 집어넣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다시 회장 선거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와서 임직원의 그 선거 관여행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보면은 이 제한 기간이 있죠. 제목은 임직원의 업종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홍보를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한 기간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후보자 등록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그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제한하는 행위는 왜 후보자 업적 공부 좀 막연하긴 하죠. 이 아래 보면 좀 구체적인데 사업 계획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위한 행위로서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 계획이나 추진 실적, 그밖에 활동 상황을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방송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행위로서 후보자의 업적 공부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규정 위반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자칫하면 그럼 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이 아닌 행위가 뭐냐. 경계가 또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외형상은 이런 것들을 비춰질 수 있지만은 소위 말하면 탈법 행위라고 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것 같은데 내용은 불법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하는 사람의 그 어떤 의사라든가 기량에 따라서는 이거 선거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지금 이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들도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그 회장 선거 규정에 위반이 된다. 이것도 자칫하면은 선거운동에 대해서 위탁선거법 적용받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행위는 지금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외형상 적법이에요. 근데 내용상 불법일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자칫하면은 이게 위탁선거법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잘 한번 보세요. 내 업무,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여기 해당이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임직원에 관한 선거 관여에 관한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요거는 제한 기간이 선거 기간 중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제 경종을 따질 때 그래서 제일 경한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한하는 행위는 선거 기간 중에 정상적인 업무에 출장을 한다. 내용을 따지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은 출장을 가면은 걸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정상적인 출장이 아니면 걸리는 거예요. 예? 그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선거 기간 중에 휴가 기간에 체육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이것도 그 목적이나 어떤 행위를 따지진 않아요. 요기에 해당이 되면은 규정상 위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것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자칫하면은 내용상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로 비춰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임직원에 관한 선거운동에 관한 요 행위들이 이렇게 규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부행위도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직무상 행위로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부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등재도 여긴 제가 경험이 이제 저도 처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태로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조합장 선거라든가 위탁 선거의 예를 보면은 그 사회등재에 관한 그 부분들이 아주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뭐 선거를 치를 때마다 경험을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제 정당 등 표방 금지에 관한 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 위반 행위 중에서 아마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게 두 가지가 바로 임직원들의 선거 관여, 그다음에 후보자들의 정당 표방에 관한 이 부분일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정당 표방이라는 게 정당은 좀 제가 와가지고 우리 주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체육회 조직이 말이죠 굉장합니다. 이 정치적인 그 어떤 그런 그 역량이랄까 그 후보 정치인들이라면 체육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선거라는 건 돈하고 조직으로 하는 겁니다. 돈하고 조직으로 하는 거예요. 돈하고 조직하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선거라는 건 돈, 조직,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그 선거 운동은 메시지 전달하는 그 매체가 되는 게, 매개가 되는 게 뭡니까? 일차적으로 조직입니다. 조직. 요즘에 막 여기 저 여권에서 많이 흔들리고 하는 거에 일단은 저 전체적인 조직이 자각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체육회가 그 중에 하나라고 정치인들은 볼 가능성이 많아요. 동질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조직,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 전파라는 것 때문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이 체육회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또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후보자는 자기 인지도라든가 지지도 면에서 굉장히 약하죠. 근데 그럴 때 어떤 파워풀한 그 존재에 편승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정당하고 유력한 정치인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나타나면 언론 보도 취재할 때 옆에 껴가지고 사진이 나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고 뭐 하는 이런 등등에 관한 것들이 바로 이 정당 표방에 관한 그 대표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한기간 선거운동 기간 중. 그러면 정당 표방이 되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런 게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범죄 아니죠. 이거는 뭐 범죄 위반행위죠. 그죠? 위반행위가 아닌 겁니다. 딱 그 제한기간이 있으면 제한기간 내에 행위 상대방이 있으면 행위 상대방 그 범위 안에서 그렇죠? 또 주관적인 요건이 붙어 있으면 선거운동 목적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안하는 행위는 특정 정당 선출직 공직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 또 특정 정당 선출직 공직자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 당원 경력 표시 이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례를 보면은 무슨 당 무슨 지역 당협위원장의 경력을 명함에 이렇게 명시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정당 표방으로 봐서 규정 위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규정 위반 행위 4가지 중에서 이 앞서 설명한 임직원의 선거 관여하고 정당 표방에 관한 이 내용은 선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기간 위반이 있다. 뭉뚱 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정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후보자 1인만 6가지 방법으로 9일 동안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지키는 후보는 없어요, 실제. 실제 없습니다. 여기 체육회 회장 선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어떻게 자문을 하고 이제 수습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다 고민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런 정도의 그 선거의 현실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막 순진하게 말이죠.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거는 정치에 관한 그런 본래 모습을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의 본래 모습을 좀 인식을 하고 본래 그 선거라는 게 정치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저랑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 뭐냐, 선거가 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제가 아주 거칠게 말을 하잖아요. 선거라는 거는 돈과 조직과 메시지로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 과정이다. 여기 법이나 판례라든가 이런데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고 뭐 이런 말은 한 번도 나오는 게 없어요. 선거 민주주의 축제 뭐 등등하는 우리 선거에서 저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런 표현은 밖에서 하는 순전한 얘기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소송의 쟁점이 돼가지고 그거 다툼을 할 때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언어로 구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치 활동이라는 걸 정의하게 있어요. 정치 활동이라는 게 뭐냐? 정치 권력의 쟁취, 정치 권력의 유지, 정치 권력의 활용 이거를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원의 판례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정치 활동, 정치 권력의 쟁취, 정치 권력의 유지, 정치 권력의 활용. 선거는 뭡니까? 정치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선거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너무 순진하게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 척도가 20이라고 그랬죠. 이코노미스트 평가한 척도 우리나라가 20이에요. 22. 160 몇 개에 달한가 뭐 그런.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로 구사하는 나라예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정치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놈들은 뭐 저딴 짓거리만 하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공개돼서 이렇게 하는 이 모양은 아직도 좀 더 나가야 될 방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앞서서 또 설명이 됐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호별 방문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호별 방문도 제한 기간 언제든지 주간 정권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인지 방문했다? 이건 호별 방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빙자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상황 설명을 잘하는 게 그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도 제가 주간주간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했어요. 과태료 부과는 뭡니까? 과태료 부과는 형벌입니까? 과태료 부과가 뭔가요? 네? 형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예요. 벌금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선거법에 나오는 벌금은 형벌입니다. 그 적과가 되는 겁니다. 이 벌금은. 근데 과태료는 뭡니까? 이거는 행정벌이에요.
행정기관에서 부과합니다. 선거관에서 부과하는 거죠. 이건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과태료예요, 과태료. 뭐가 태만 행위에 대한 벌금을 주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이 형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아시고 선거관리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떤 대상이 하느냐? 기부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부행위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제가 없는 기부행위.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럼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서 주고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후보자가 식사하는 장소에 와서 저 택시 가라고 만약에 10,000원 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받을 때 저 사람이 자기를 후보자를 위해서 나한테 10,000원을 주는 거라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매수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무조건 형별로 가는 겁니다. 기부행위만 대상이 되는데 기부행위도 반쪽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한다는 인식이 있는 기부행위만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것도 100만 원까지 100만 원이 넘어서 받잖아요. 그럼 형벌로 가는 겁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기부행위의 그 대가를 받을 때 그거는 바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그 과태료 부과 자칫하면 3천만 원까지 합니다. 이게 최고가 만약에 뭐 90만 원 받았다 곱하기 50배 해보십시오. 이게 뭐 4천만 원, 한 5천만 원 갖게 될 거예요. 그 예전에 말이죠. 이렇게 막 때린 적이 있었어요. 세게.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왜 벌금 받는 게 더 낫다고 해서 다 때로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은 기부행위 중에서 반. 그렇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서 하는 기부행위인데 1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 뭐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반까지라 그랬죠? 네. 딱 맞겠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나 당선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규정 위반 행위가 위탁선거법의 규정보다는 더 경한 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 질서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연범죄가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때 경우에 따라서는 중한 범죄일 수 있어요. 특히 여기는 선거인이 50인 내지 500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파성에 따라서는 중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치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선거며 당선료를 이렇게 과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위탁선거법의 처벌 그 사례라든가 기준이 좀 참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의지를 가지고 세게 한다.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그 선거의 효력, 당선의 효력을 따질 때 선거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떤 경우에 제기됩니까?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그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때, 이럴 때 이제 선거 무효의 이의제기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선 효력은 당선인 결정 절차에 하자. 당선인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그 개표, 집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투표 효력에 관한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의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제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후보 등록, 투개표, 당선인 결정 등 선거관리상 하자 또는 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여기서 하고 나머지에 관한 거는 이제 선거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제가 많이 분석을 하지 못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마 좀 여기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졌는지 그건 모르겠네. 이 부분도 섣불리 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사례 같은 걸 참고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소시효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공소시효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선결을 기준으로 한다. 보통은 행위 시점부터 뭐 3년, 뭐 5년, 10년, 15년, 뭐 20년, 30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행위 시점이 기준입니다. 공소시효는. 그래서 그 공소시효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기소할 수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거범죄는 행위 시점이 공소시효를 따지는 기준점이 아니고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넘어가면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선거일 이후에 선거범죄가 벌어졌어요. 선거일 이후에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매수에 관한 대가, 후보 단일화의 대가를 선거가 끝난 다음에 1년 뒤에 줬다. 그러면 그때부터 6개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공소시효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선거일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 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다시 6개월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 여기 이제 거의 시간 딱 맞췄죠. 그 제가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제가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퇴직 이후에 제가 이 선거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다 소화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 한 번 강의를 끝내지 말고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특히 규정 위반을 해석하는 그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 따져가지고 하나라도 빠지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규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사례를 한번 한번 몇 가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우리 주무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되도록 하셔도 좋고 혹시라도 후보자들이 궁금한 게 특히 은밀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제 PPT 끝머리에 보면은 이 전화번호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은 제가 그 답을 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체육회 회장 선거가 조합장 선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처럼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은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를 다 맡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보자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준법이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서 하여튼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선거관리위원회 32년 근무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면서 일단은 제 강의는 마치고 그 선거가 잘 치러지길 바라고 또 아주 어려운 문제에 관해서는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 통해서 하시든가 아마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 답이 경기에 있는 거는 누가 답변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예.